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듣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디에서 전환점이 왔는지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분명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끝까지 성실했는데도, 남들보다 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히 생깁니다. 아무도 그들을 크게 비난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오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질문을 바깥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던 걸까? 이 질문은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판단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비슷한 질문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사유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성과가 아니라 태도를, 결과가 아니라 기준을 바라보았던 스토아 철학의 시선을 잠시 함께 들여다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삶을 다시 정의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이야기가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 조금 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첫 질문으로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1부. 우리가 믿어온 성공의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실함이 약속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순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린다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보상이 따른다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이 말들은 사람을 게으르지 않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게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의심하지 않고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준은 조금씩 형태를 바꿉니다. 성실함은 태도가 아니라 결과를 약속하는 조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조금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만큼 버텼으면 무언가 돌아와야 한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 선택은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때부터 성실함은 덕이 아니라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닐까?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이 생겨나는 지점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사람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사람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사건 그 자체에서 찾지 않습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성공의 기준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성실함은 언제나 좋다고 말하지만 그 성실함이 반드시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삶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채촉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멈추자고 말합니다. 더 노력하자고도, 더 버텨보자고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 삶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차분히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 질문을 붙잡은 채 다음 장으로 이동합니다. 끝까지 성실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스토아의 시선으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2부. 끝까지 성실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스토아는 이 상태를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끝까지 성실했는데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생깁니다. 시간은 흘렀고 해야 할 일들은 해왔는데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감정은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 속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겹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제대로 살아온 걸까? 이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을까?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평가부터 하지는 않습니다. 세네카는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자기 삶을 헛되었다고 여기기 시작할 때라고 보았습니다. 성실했지만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하나는 결과의 부재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결과가 없다는 사실보다 그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 삶 전체를 낮게 평가하게 되는 순간이 더 아프게 남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국은 내가 부족했던 거겠지. 스토아는 이 생각이 너무 빠르게 자기에게 책임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성실함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언제나 고르게 오지 않습니다. 시대와 환경은 사람의 노력과 따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자기 몫으로 끌어안으려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성실했다는 사실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문장이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성실함이 헛되었다는 결론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끝까지 성실했지만 남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기대했던 방식으로 보상이 오지 않았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을 패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왜 우리는 노력했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분명히 구분해 보기 시작합니다. 3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걸었을 때 벌어지는 일.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구분합니다. 노력했는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기 태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한가? 각오가 약했던 건가? 더 강해져야 하나? 이 질문들은 성실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에서 의지를 더 세우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차분히 확인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삶을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내 통제 안에 있는 것과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구분은 이론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아주 분명한 차이를 만듭니다.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은 판단과 선택, 태도와 반응입니다. 오늘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일지는 내 손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내 통제 밖에 있는 것은 결과와 보상, 타인의 평가, 기회의 시기와 크기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리 애써도 완전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영역을 자주 섞습니다. 결과도 노력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보상도 성실함의 연장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원하던 변화가 없을 때 사람은 이렇게 느낍니다.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스토아는 이 문장을 다르게 읽습니다. 노력이 헛되었다기보다 노력이 향하던 대상이 처음부터 불안정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언제나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과 타인의 선택, 시대의 흐름과 우연의 영향 속에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삶의 중심에 두면 삶은 늘 흔들리기 쉽습니다. 잘 되면 잠시 안도하고 늦어지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거나 아예 기대를 접고 체념해버리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둘 다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더 밀어붙이는 것도 완전히 내려놓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기준을 옮기자고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선택으로, 보상이 아니라 태도로. 이 기준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면 변화가 생깁니다. 현실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지만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에 삶 전체를 걸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해도 인생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구분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을 다르게 정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준의 차이가 어떻게 인간을 조용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끝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봅니다. 4부 결과 중심의 삶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실패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사람은 먼저 실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보다 더 조용한 감정이 마음 안에 생깁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나는 왜 여기서 멈춰 있는가? 이만큼 했는데도 왜 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은 상황을 향하기보다 점점 자신을 향해 기웁니다. 결과 중심의 삶에서는 이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과가 있으면 잠시 안도하고 성과가 없으면 존재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준표가 하나 놓이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기준표, 속도와 성과로 자신을 재단하는 기준표입니다. 이 기준표 앞에 서면 삶은 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괜찮아 보여도 내일은 다시 불안해지고 한 번의 성과로는 마음이 오래 놓이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이 상태를 가난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치를 외부의 판단에 맡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로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스스로에게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조금 늦어도 스스로를 다그치고 조금 뒤처져도 자기 삶 전체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일상 속에서 조용히 쌓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는 생각,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 아직은 실패한 상태라는 판단이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중이 사라진 삶에서는 어떤 결과도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잠시뿐이고 곧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다음 평가, 다음 비교, 다음 기준이 곧바로 등장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권력의 한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흐름을 경계했습니다. 외부의 판단이 자기 내면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 때문에 자기 기준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결과 중심의 삶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더 보여주라고, 더 앞서가라고, 더 증명하라고. 하지만 이 요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는 대신 평가를 견디며 살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삶의 방식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모시킨다고 봅니다. 실패는 견딜 수 있습니다. 좌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처럼 대하는 습관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스토아는 결과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를 자기 존재 판결문으로 삼지 말자고 합니다. 결과는 삶의 일부일 뿐이고 삶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놓치지 않을 때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실패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패라고 불러왔던 많은 장면들이 왜 다른 의미로 다시 보일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봅니다. 5부.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진짜 실패.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버려진 것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순간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원하던 자리, 기대했던 보상, 바라던 변화가 끝내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것부터 헤아립니다. 얼마를 벌지 못했는지, 어디까지 오르지 못했는지, 무엇이 비어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무엇을 얻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스토아에서 말하는 실패는 결과의 부재가 아닙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실패는 훨씬 눈에 띄지 않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기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세네카는 사람이 진짜 가난해지는 때를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자기 판단을 외부의 보상과 바꾸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양보를 합니다. 이번 한 번쯤은 괜찮다고,
다들 이렇게 산다고, 이 정도는 눈 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선택 하나만 보면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어느새 자기 기준을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침묵을 가장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인간은 무언가를 잃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실패는 자기 선택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은 결과에 따라 자신을 평가할 뿐 자기 삶의 방향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선택이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었는가? 결과는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보상도 인정도 타인의 반응도 내 손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판단과 태도만큼은 마지막까지 내 영역에 남습니다. 그래서 스토아는 말합니다. 성공했어도 자기 기준을 잃었다면 그 삶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반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도 자기 기준을 지켰다면 그 삶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외면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조금씩 지워가는 것과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자기 기준을 붙드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불러온 많은 순간들 속에는 사실 이런 장면들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과는 없었지만, 비겁해지지 않았던 선택, 보상은 없었지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던 시간들. 스토아 철학은 이 장면들을 패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존엄의 흔적으로 조용히 남깁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6부. 성공하지 못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조건. 스토아가 말하는 존엄이 남아있는 삶.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과로 설명할 수는 없고 눈에 띄는 결과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태도에는 완전한 붕괴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차이를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성취의 크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준의 위치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무너진 사람과 무너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성공 여부가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준을 바깥에 두지 않습니다. 평가보다 판단을, 보상보다 선택을, 속도보다 방향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성과처럼 기록되지도 않고 숫자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조용한 축으로 작용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하루를 되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지켰는가? 이 질문에는 성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비교도 평가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태도와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비겁하지 않았는지, 판단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쉽게 팔아버리지 않았는지, 스토아 철학에서 존엄은 얻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교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의 속도를 자기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자기 방향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범해 보입니다. 눈에 띄는 장면도 없고 박수를 받는 순간도 드뭅니다. 하지만 스토아는 이 침묵 속에 가장 오래가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면의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삶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난을 남길 수도 있고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지킨 삶은 사람을 안에서부터 부서뜨리지는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 상태를 운이 나쁜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은 상태로 이해합니다. 외부의 조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 선택만큼은 끝까지 내 것이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토아는 말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존엄을 지켰다면 그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체념도 포기도 아닌 스토아가 제안하는 마지막 태도를 차분히 살펴봅니다. 7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토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마지막 태도.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옵니다.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스토아 철학은 이 질문 앞에서도 서둘러 답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건네지 않고 결론을 대신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을 조심스럽게 가리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삶을 부정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쉬움과 허탈함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지도 않습니다. 스토아는 오히려 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감정 위에 삶 전체를 올려놓지 말자고 말할 뿐입니다. 스토아에게 인생은 결과를 증명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완성해야 하는 작품도 아닙니다. 인생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어떤 기준을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차분히 남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삶도 여기서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기대와 기준을 다시 살펴볼 시점이 되었을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수많은 책임과 실패, 찬사와 비난을 겪으며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라. 그 밖의 일들은 자연의 몫으로 두어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정확히 들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이 태도를 받아들이면 삶은 조금씩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자기 부정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이런 질문들이 조심스럽게 남습니다. 오늘 나는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과하게 몰아붙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삶을 빠르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기준을 조용히 건넵니다. 외부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듬,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판단, 보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선택. 이 기준을 중심에 두고 살면 인생은 더 이상 계속 증명해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할 태도, 지켜야 할 방향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성공이라는 기준을 너무 오래, 너무 무겁게 쥐고 살아온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 기준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계속 의심하며 살지는 않게 됩니다. 이 영상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지는 못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조용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기록에서는 강해지는 이야기보다 조금 덜 상처받는 이야기, 조금 더 오래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려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존엄을 잃지 않는 삶, 스토아 철학은 그 가능성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남겨둡니다.